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450조 소득세 개요 요쪽을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했죠, 여기? 했나요? 안 했네. 자, 한번 보죠.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 들어가야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소득세는 첫째 특징이 뭐냐? 특징이 첫째 얘는 오로지 개인에 한해서만 부과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구분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어디로 오면 소득세로 오면 소득세는 가장 첫 번째 누구를 전제로 한다? 개인을 납세 문제로 합니다. 개인을.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일 때는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 여러분? 법인세 등으로 가야 되는 거 원칙이고 소득세는 항상 누구를 전제로 한다? 개인. 즉 여러분은 다 개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세 납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이러한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개인의 소득, 납세 의무자인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가 바로 소득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뭐냐는 얘기죠.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 이때 소득세법은 특징이 매년 1월 1일부터 여러분 12월 31일 몇 년을 1년을 1과세 기간한다.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 과세입니다. 1년 단위 과세다. 이때 1년은 여러분이 선택 여지와 관계이시 없이 영년주의, 즉 달력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개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본적인 1과세 기간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세다? 기간세입니다.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과세 기간으로 해서 부과되는 소득세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 벌어들인 무슨 금액에서 총수입 금액. 즉 건별로 받은 금액에 대한 1년치 총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건별로 받은 금액을 1년치를 뭐하라는 얘기야? 총액으로 합한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총수익 금액. 요 총수익 금액에서. 그러면 이 총수익 금액 맨 땅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걸 어디서 들어간 돈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필요경비죠. 필요경비. 자,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과세 대상인 소득은 항상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금에서 그 총수익금을 어디서 희생된 뭐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 이것만 필요경비를 안 보고 뭐만 보는 거니까 여러분? 총수익 금액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받은 돈은 우리가 세법에서 뭐로 표현하고? 수익금액, 총수익금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이걸 뺀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소득금액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상 무슨 금액이 나오면 소득금액이 나오면 무슨 소득금액. 그래서 끝자가 뭘로 끝나면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뭐 이자소득금액, 배당사업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그래서 이렇게 무슨 소득 뭐가 붙으면 금액이 붙으면 이거는 과세 대상으로 확정된 가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에서 총수익금에서 뭘 뺀 거다?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그래서 이렇게 총수익금액이 더 크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거고 필요경비가 오히려 더 커. 그럼 얘는 뭘 본 거야? 손실을 본 거죠. 손실 본 걸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하냐? 결손금이라고 그런다. 적자를 말하는 거죠. 결손금.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년 동안 벌어들인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금에서 이걸 얻기 위해 희생된 뭐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드디어
그럼 공인중개사가 되셨으면 당연히 이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공인중개사업이라는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했죠. 이때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금액은 뭐에서? 총수익금에서 뭐를? 필요경을 뺀 금액이죠. 그럼 여러분 중개 수수료가 대부분 뭐가 될 거고? 총수익금이 됐죠. 여기에서 그걸 얻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필요경비가 뭐가 있어? 임차료죠. 일단은 가장 큰 경비가 임차료. 왜? 자가사업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한데 이때 사업자 등록에는 반드시 자가사업장인지 임차사업장인지를 구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슨 사업장이면 임차사업장이면 반드시 임차 목적물과 함께 거기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게 됐어. 왜? 그걸 가지고 임대인의 임대소득을 역으로 추적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나 자가사업장일 때는 뭐 자가사업장은 뭐야? 내 건물에서 하는 거야. 내 건물. 훌륭하신 분이죠. 자 보시고요. 그리고 이때에 이 소득은 여러분 소득은 과세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하는 방식이. 그래서 같은 소득은 같은 성격의 소득은 종합과세, 합산과세하는 종합과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른 소득은 분류하여 과세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분류. 그래서 일단은 합산과세 또는 종합과세와 요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분류입니다. 분류과세. 책에 분류과세라는 말 나와 있죠? 종합과세, 분류과세. 그래서 종합과세에 대한 소득을 뭐라냐? 종합소득이랍니다. 종합소득. 그 다음에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에 대해서 따로 과세하는 걸 뭐라냐? 분류갑니다. 분류. 그래서 뭐가 있죠, 여러분? 퇴직소득.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양도소득. 몇 가지? 세 가지를 구분하네, 여러분.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 종합소득 할 때 종자, 퇴직소득 할 때 퇴자, 양도소득 할 때 양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세 가지 종퇴양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종퇴양.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뭐로 과세하냐? 종합소득세로 때리란 얘기야. 퇴직소득은 뭘로 과세하라 그러면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은 뭘로 때리라고? 양도소득세.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특히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과세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무슨 과세한다고 그런다고? 분류 과세한다. 분류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종합소득은 뭘로? 종합소득은 뭘로? 종합소득세로 때리고, 퇴직소득은 뭘로? 퇴직소득세로 때리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5월 달에 여기 우리 강동구 관할 세무서 가서 소득세 신고하러 가시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죠. 뭐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것 이렇게 아마 나누죠. 일반적으로 나누죠. 제가 갔을 때는 나눠줬어. 그래서 종합소득세 일로 신고하시고요. 양도세 일로 신고하세요. 구분해서. 근데 뭐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데는 그냥 한꺼번에 다 받는 거고요. 근데 퇴직소득은 왜 없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받을 때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 빼고 완납조 원천징수해서 소득세 과세를 종결시켜버립니다. 이 원천징수가 정말 무서운가 여러분. 돈 줄 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다 세금 빼고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그게 다 보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가끔 가다가 안 갖다 준 것이 언제 노출되냐? 연말정산할 때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계부에 딱 리스트 1년간 총수급 내역이 탁탁탁 다 나가고 어디서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 내역표를 딱 그게 구분이 다 되는데 이쪽에서 나온 금액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준 1년 동안 총수익 금액, 원천 징수 금액을 비교하면 갭이 생겨버리죠. 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추진 들어옵니다. 이스키야 물 계속 먹이면서 고백하라. 얼마 또 떨렸냐. 얘기를 해요. 전 미리. 자,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자, 그리고 이때 종합소득은 합산과세하는데 이때 요거 이자소득,
배당소득, 참고로 보셔야 돼요.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뭐 연금소득, 그 다음에 뭐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로 소득을 구분합니다. 그럼 왜 구분하냐? 요 종합소득세의 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을 빼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약간씩 다 다릅니다. 요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이 금융소득은 연간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합산과세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 때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끝냅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무슨 과세고? 분리과세고요. 자, 분리과세야. 분류과세가 아니라 뭐 여기는 뭐야? 분리. 자, 분리과세는 알아두세요. 무슨 소득이지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그 종합과세에서 제외하여 분리하여 그래서 돈 줄 때 원천 징수로 종결시키거나 구분해서 과세하는 걸 뭐란다 그러면 분리. 그래서 분리과세는 기본적으로 무슨 대상이지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인 이자소득 등에 해당하지만 그 종합합산과세에서 뭐하여? 제외해서는 따로 구분해서 과세했다. 따로 과세했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분리과세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 세 가지 구분하는 무슨 과세와? 분류과세와는 다른 개념이야. 분리과세는 어디만 사용하는가? 종합소득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얘는 합산과세에서 뭐하여? 제외하여 개별소득에 대해서 따로 과세하는 걸 말했죠. 자, 그러면 왜 했냐? 바로 요걸 때문에 한 거죠, 여러분은. 무슨 소득? 사업소득. 이게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럼 이 사업소득은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 부동산 매매업. 그게 뭐죠,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구분하죠. 물론 더 하나 있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은 뭐죠? 중개업이 되겠죠. 중개업. 그래서 중개업은 우리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인데 이 중에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2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몇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특히 올해 아주 대폭적으로 개정된 부분이 바로 이거죠. 부동산 임대소득. 요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다주택자가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것 때문에. 근로소득은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얘기고요. 이거는 뭐죠, 여러분? 퇴직해서 매달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낼 때는 불입을 할 때는 공제를 받고 이제 퇴직을 해서 연금 형태를 매달 받을 때는 이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시적, 이례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기타 소득.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우리 강동구에 뉴스가 나와갖고 뭐 KBS, MBC 이런 데서 뉴스 나와갖고 강동구 아파트에 대한 무슨 주택 가격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뭐 30초 카트짜리로 해설해주고, 그러면 출연료가 얼마 나와요? 방송에 출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화면에 딱 잡혀 여기 공인중개사라고 해주는 방송국이 있고요. 또 어떤 방송은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공인중개사업 이런데 써주려 바라는데, 그래서 나오면 이제 여러분 방송 출연료 나오면 그건 어디 소득이야? 사업소득이야? 기타소득이야? 방송을 출연해서 수입을 하는 걸 업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 기타소득으로 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송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권금융 방송 강의를 하는데 그건 제가 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글로 가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방송 출연료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오죠. 동영상 배분료라든지.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사업소득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어디로 가는 거고 사업소득,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소득. 우리 요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에 한번 가장 배팅하는 게 바로 뭐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숨을 건다. 로또, 여기로 가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당첨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뭐 대박이죠. 초대박.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까지 뭐 넘기고 453조 부동산 임대소득 갑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나머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은 책에 나와 있고요. 네, 한번 눈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우리 453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에서는 우리가 정리할 게 몇 가지가 있냐? 첫째, 부동산 임대소득이 뭐냐? 둘째, 과세 대상의 범위. 세 번째, 비과세와 올해부터 신설되는 분리과세. 네 번째가 우리 이제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의 계산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러분 453쪽 보죠. 부동산 임대 소득이 뭐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면 밑줄 부동산 등의 동그라미 시뻘게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 소득을 말합니다. 자,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모아하면서 여러분 대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대소득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말하는 임대는 뭐로 표현한다 여러분? 대여로 표현합니다. 대여가 뭔지는 아시죠? 자, 대여가 뭔지를 모르신 분이 계실까 봐 다음 페이지 454쪽 거기 동그라미 2번 박스 바로 위에 나와 있죠. 454쪽 대여란 물건이나 권리를 자 밑줄 이거죠. 사용 수익 이게 포인트죠. 사용 수익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걸 바로 뭐라 한다 그러면 대여라는 거죠. 이때 부동산 등을 어떻게 대여할 거냐라는 대여 방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대여의 개념 보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과세 대상의 범위를 좀 살펴보면은 여기까지 즉 부동산 등을 모함으로써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바로 뭐다?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죠. 그럼 과세 대상의 범위를 보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부동산 한 게 아니라 부동산 등이라고 했는데 첫째 뭐가 있냐? 부동산이나 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부동산상의 권리. 여기 하나가 있고 여러분. 또 공장재단이라든지 또는 광업재단,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광업공자, 조각공자 또는 떡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죠. 채굴에 관한 권리. 자, 요 세 가지를 뭐함으로써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소득은 무슨 말을 한다고 여러분? 대여란 말이죠. 자,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여기죠, 여러분.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공장재단, 광업재단, 채굴에 관한 권리는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숙제할 필요도 없고요.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리할 거는 바로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항상 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딱 이거죠. 초지일관 변함이 없죠. 뭐죠? 사실상의 모든이죠.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른 사실상의 모든.
사실상의 모든 토건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부동산상에 관한 뭐예요, 여러분? 권리죠. 권리. 자, 그러면 여기서 권리는 뭐를 말하느냐? 특히 지상권과 죄송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이거 보시면 되죠. 전세권과 임차권.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대여료나 소득은 무조건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인데 말입니다. 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하나를 더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느냐 있느냐 확인하셔서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사적 계약인 거는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고 이것이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과 지역권 때는 어디로 가냐?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에는 요게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지상권과 지역권일 때는 공익사업 관련 유무에 따라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갈 건지 기타 소득으로 갈 건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의 범위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가는 거죠. 비과세와 분리과세. 제일 먼저 비과세 대상 한번 좀 살펴봐야죠. 자, 과세 대상에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자, 우리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여러분 455쪽에 나와 있네요. 455쪽. 맨 밑에 나왔죠?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논밭의 임대소득. 그래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요거는 여러분 지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지방소득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건 거기 밑줄 뭐죠?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밑줄 이게 별표 3개짜리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1주택을 소유하는 자야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이 뭐다? 비과세죠.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고요?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자기가 거주를 하고 안 하고 뭘 줬어? 임대 줬다는 얘기죠. 그때 그 임대소득은 바로 내가 지금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데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임대 줬죠. 그럼 나 딴 데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딴 데 뭘 들어가야 돼? 임차 전세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내가 갖고 있던 걸 임대 줘서 받은 돈으로 내가 뭘 주는가? 월세 아니 다른 임차료 내야 되겠죠. 받아서 주는 거야. 쌤. 받기만 하고 안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임대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데 가서 임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임차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임차료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뭐? 노수 요즘 가고 어려워. 저는 권장상 강추, 서울역으로 강추합니다. 서울역 가시면 여러분 1층도 쓰실 수 있고요. 2층도 쓰실 수 있고요. 편한 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거야. 임차료 아끼려는 분들이야. 까불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뭘 주면 임대를 줬을 때 발생소득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기는 항상 여러분 단서와 연결돼서 나와 시험에. 단서와 연결돼서. 단. 자, 다음 페이지 나오죠, 여러분? 나오죠? 첫째,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 주택이거나 또는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일 때는 얘들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외한다라는 거죠.
이때 고가주택, 국외주택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얘들은 주택이 몇 개라 하더라도 하나라 하더라도 주택수와 관계이시 없이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얘기죠. 이때 여러분이 먼저 잡으셔야 될 것이 고가주택이죠. 요 고가주택은 어디 있는 걸 말하는가? 국내에 있는 걸 말하죠. 자, 국외주택은 외국에 소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외되는 거죠. 근데 요 국내 주택은 가액을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가는, 자, 고가 주택은 정확하게 여기 책을 보세요.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따라서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과세 기간 종료일. 언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12월 31일. 그래서 연도 중 계속해서 임대만 하고 거의 보유하고 있을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당해 연도 중에 뭐 했으면 양도를 했을 때는 양도일 현재. 무슨 주택이죠? 죄송합니다. 고가주택이죠. 그럼 얼마 초과하는 거죠, 여러분? 9억 원을 초과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억 원 초과를 놓치면 안 되죠. 9억 원 초과. 고가를 할 때 고가는 얼마를 말한다? 9억 원 초과를 말한다. 그 얘기죠.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게 무슨 가액 기준이었죠, 여러분? 실지거래가액이죠. 양도소득세는 지금 부동산을 뭐 했기 때문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했기 때문에 바로 양도 현재의 바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무슨 가액 기준이다 여러분? 실지거래가액 기준이죠. 그런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뭘 갖고 따진다 여러분? 기준시가를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죠. 기준시가. 요게 차이점이네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에서 비과세 배제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의 뭐를 가지고 따졌을 때 기준시가로 따져서 얼마 초과? 9억 원을 초과하는 걸 말하는데 이때 요 고가주택이라는 개념은 고가주택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물론 어디도 나온다고요? 양도소득세에서도 고가주택의 개념이 나오는데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어떤 가액 기준이다? 실지거래가액 기준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실가가 아니라 뭐야? 기준시가. 여기서 기준시가는 뭐로 말하는 거죠? 기준시가는 뭐랬어? 공시된 가액이라고 그랬잖아. 공시된 가액. 지방세 뭐가 있다면? 지방세 뭐가 있다면? 시가 편익이 있다면 국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기준시가가 있다고 그랬잖아. 지방세 뭐가 있다면? 시가 편익이 있다면 국세는 뭐가 있다고요? 기준시가. 그래서 요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뭘로 하는 거야, 여러분? 기준시가. 그러면 이때 공시된 가격은 뭐야, 여러분? 단독주택이 무슨 가격이고 개별주택 가격이고 아파트면 그렇죠. 공동주택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무슨 가격으로 한다? 공시된 가격을 하고 이 공시된 가격을 가지고 따져서 얘가 얼마 초과하면은 9억 원을 초과하면 우리 무슨 주택을 보고? 고가주택으로 보고 고가주택을 몇 개 갖고 있어도 하나 주고 그걸 뭘 줬어도 임대 줬어도 비과세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456종 메인이 나와 있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비과세.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신설된 게 바로 이제 뭐냐? 14% 분리과세죠. 연 몇 프로짜리로? 14%짜리 뭐 하겠다고 여러분? 분리과세죠.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합산을 안 하는 거죠. 자, 이때에 요거는 뭐냐? 소규모 저는 임대소득입니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소규모. 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 작년까지는 뭐였다가 비과세했다가 요 놈이 어디로 온 거냐? 바로 14% 분리과세. 올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이죠. 2019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규정이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은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분리과세 또는 뭐 여러분 종합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일단은 여러분이 잡으셔야 할 것이 이때 소규모가 얼마인지 잡으셔야 되죠. 소규모. 자, 요때 소규모를 하면 1년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연간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무슨 금액이? 총수익 금액이야. 요 금액을 어디야? 요걸 가지고만 따지는 거죠. 요 금액. 필요금을 아직 뺀가 안 뺀가? 안 뺀 겁니다, 여러분. 연간 총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소득이죠. 그럼 연간 총수익 금액 2천만 원인 2천만 원 이하인 소득은 우리 큰 금액. 얘는 월 200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월 200도 못 받는 이러한 바로 주택 임대 사업 소득일 때는 그냥 큰 금액이니까 아니니까 작년 2018년까지는 뭐였다가 비과세를 했다가 올해부터는 2019년부터는 과세를 하기는 하는데 몇 프로로? 14% 분리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다만 이때에 요 금액이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2천만 원 중에서 얼마냐? 1,200만 원일 때는 몇 프로 세를 적용받느냐? 6% 세를 적용받아요. 그럴 때는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종합과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은 특징이 뭐냐? 뭐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분리과세할 수도 있고 여러분 또 뭐 할 수 있다? 종합과세할 수도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4% 분리과세는 아니고요. 무조건 14%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고요. 거기 써져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뭐와 밑줄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뭐한다? 선택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1번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익금의 합격이 얼마 여러분?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뭐로 봐서? 소규모로 봐서 얘는 네가 종합과세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여러분? 14% 분리과세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생각해봐. 아니 그냥 14% 분리과세면 14% 분리과세지 굳이 또 뭐 종합과세를 할 수 있게 만들었냐? 왜냐면 소득세는 최저 몇 프로가 되냐 여러분? 6%부터 출발하죠. 6%. 그래서 1,200만 원 이하야. 과표가 얼마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여러분 소득세 세율 최저 몇 프로냐? 6%가 적용됩니다. 6%. 그러니까 소득세 세율 최저 세율이 몇 프로다 여러분? 6%. 그래서 과표가 얼마 이하일 때?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때 적용하는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여러분? 6%. 그럼 이때는 뭘 적용하는 것보다는 14% 분리과세하는 것보다는 얘가 더 낮은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종합과세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결국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으로 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선택한다. 굳이 세금을 많이 낼 이유는 있어 없어? 없죠. 또 세금을 내가 많이 내고 싶다 해서 내. 그럼 과세관청은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여러분. 더 내는 거. 근데 당연히 납세문은 속성상 많이 내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연간 총수익 금액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과세가 돼갖고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걸 방지해서 몇 프로 선택할 수 있다? 14% 분리과세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낮은 얼마짜리 적용 대상이 될 때는 6%짜리 적용 대상일 때는 뭐 할 수도 있다. 그냥 그대로 종합과세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론 거기 동그라미 1번 무슨 과세와?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어떻게 한다?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457쪽을 보시면요. 457쪽. 주택 수가 나오겠죠, 여러분? 자, 여기 지금 1주택자냐 아니냐, 주택 소유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첫째, 본인과 배우자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가 부부죠, 부부. 지금 한 건 뭐야? 부부.
부부가 각자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는 이를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부부 합산 과세입니다. 부부를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하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훌륭한 부부님 계셔요. 부부 누가 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있다. 갑과 을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남편. 그리고 여기 부인. 그래서 남편 갑이 뭐를 가지고 있고 A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B주택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뭘 주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뭐 하고 있고 거주. 여기를 뭘 줬어요, 여러분? 임대가 했대. 임대. 지금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건 뭐야, 여러분? B주택이라는 얘기죠. B주택. 그럼 이때 요 B주택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 B주택 임대에서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라고. 그러면 우리 몇 주택일 때 비과세 된다 그랬어? 1주택 소유할 때 비과세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에 자, 갑거는 뭐 하고 있고 지금 거주. 부인이 갖고 있던 주택을 뭘 줬어요, 여러분? 임대 줬죠. 그럼 이때에 요 을은 몇 주택의 소유자냐 그 얘기야. 몇 주택의 소유로 보라는 얘기야. 1주택으로 보라, 2주택으로 보라. 2주택으로 봐라 그런 얘기야. 부부가 각자 소유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합산하라는 얘기. 합산했어. 물론 과세는 무조건 소유자별 따로 과세하는가? 따로. 그래서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따로 과세하는 거지만 주택수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합쳐서 따지라고요. 그래서 결론 이 사례에 따르면 을을 뭐 하고 있을 때? 임대하고 있을 때 요 임대소득은 1주택으로 본다, 2주택으로 본다. 응? 2주택으로 보겠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합산하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 누가 갖고 있으면 부부 각자가 갖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합산해서 여기는 결론 1세대 몇 주택자로 되는가? 2주택자. 그래서 비과세 받을 여지가 없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갑니다. 두 번째 공동 소유주택. 자, 이걸 또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무슨 소유예요,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거죠?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공동 소유는 뭐야? 주택은 하나야. 근데 사람 몇 명이야? 2명이서 얘는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공동소유죠. 공동소유. 주택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무슨 형태로? 지분. 그럼 항상 공동소유할 때 뭐가 나온다, 여러분? 지분. 그래서 밑줄 누구 거로 봐라? 지분이 가장 큰 자. 밑줄.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박스 밑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 돼. 즉 어떻게 배분해 준 거죠, 여러분? 균등하게 n분의 1로 해준 거죠? n분의 1로 하다 보니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몇 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이다 그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밑줄 각각의 소유로 보라는 거예요. 각각. 그러면 이때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걸로 보라는 거죠. 자, 이거 보죠. 자, A주택을 갖고 있네요. 자, A주택을 여기는 이제 뭐 하고 있냐? 갑과 을이 뭐 하고 있다 여러분? 공동 소유하는 거죠. 여기는 각자 소유야. 각자 소유. 여기는 뭐야? 공동 소유.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빨리빨리 정리해 주셔야죠. 그래서 갑은 예를 들어서 60%, 을은 40%다. 그럼 누구의 주택을 보라는 얘기야? 갑의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몇 프로면 갑이 60%, 을이 몇 프로? 40%다. 그럼 누구 주택을 보라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 누구 거로 보라고 이럴 때는 갑 거로 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50대 50이다 봅시다. 갑과 을을 얼마씩 갖고 있다고요? 50대 50이다. 그러면 이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2명 이상이죠. 그럼 거기 밑줄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그러면 갑도 몇 주택 보고 1주택, 을도 1주택. 다만 당사자 간에 뭐가 돼서 합의가 된 거죠. 밑줄 합의가 돼서 한 사람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무 나가면.
그럼 이때 누구 소득으로 모는 게 좋은가? 자, 예를 들어서 갑은 남편에서 무슨 소득이 있냐? 근로자야, 근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대. 그러면 이때는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좋은가? 갑은 이미 다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또 갑의 소득을 모으니 차라리 이때는 누구 거로 보라는 얘기야? 을 거로 보라는 얘기죠. 그럼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분산되겠죠. 이해하시나요? 이런 분산 효과를 찾아보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 그냥 밑줄 한 개의 주택을 보는 거죠.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 자,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 있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자, 이미 부동산 임대소득금에서 소득금액, 금액이 붙었죠? 금액에다 동그라미 쳐. 소득금액. 그래서 끝자가 뭐가 붙으면 금액이 붙으면 이거는 뭐를 말한다? 총수익금에서 뭘 뺀 거다? 필요경비를 뺀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요 세법에서 말하는 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여러분? 총수익 금액에서 요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경비를 뭐한 금액? 뺀 금액이죠. 자, 소득금액, 금액에 붙으면 항상 총수익금액에서 이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경비를 뺀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과세대상 소득은 두 가지로 구성하는 거죠? 총수익금에서 뭘 뺀 거다? 필요경비를 뺀 거죠. 필요경비를 뺀 거. 그럼 여러분은 요거는 거의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요, 여러분. 못 건드려요. 왜냐면 저의 수입은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죠? 필요경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당연히 과세대상 소득 그러면 저한테 지급한 돈을 필요경비로 잡아 안 잡아? 잡겠죠. 그러니까 이거 못 건드린다고. 그럼 여러분 실제 잡을 건 뭘 잡아야 돼? 필요경비를 꼬박꼬박 잡으셨죠.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뭐가 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근데 시험은 안 나올까요, 여기서는? 이건 알을수록 좋아, 모를수록 좋아, 과세관청은? 이거는 과세관청이 입장에선 납세 문제 알수록 모를수록. 그래서 이건 안 물어봐. 물어보면 그걸 뭘 물어본다 여러분? 요걸 물어보죠. 그럼 요때 요 총수익 금액의 범위를 물어볼 거야. 시험에서는. 이때 책에 나왔죠 여러분? 부동산 임대사업소의 총수익 금액은 뭐에다가 여러분? 임대료에다가 뭘 더해서? 간주 임대료를 더하고 여기다 다시 뭘 더하느냐? 관리비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뭘 더하는 거 여러분? 보험 차익인데 이때 이 보험 차익은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화재 등이 발생해서 회사로부터 뭘 받아서? 보험금을 받은데 그 보험금보다 납입한 보험료가 적으면 그거를 보험 차익으로 보는 거죠. 내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보다 돌려받은 보험금이 더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돼? 무조건 잡아야지 뒷목. 자, 그럼 여기서 임대료는 뭐냐? 이건 뭐야,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 받은 뭐야, 여러분? 월세의 무슨 금액이야? 합계액이죠. 응? 1년 동안 받은 월세 합계액이 뭐다 여러분? 임대료. 여러분 임대할 때도 대가가 두 가지 구성되죠. 뭐와? 보증금과 월세로 구분하죠. 그때 과세 대상은 뭐만이다고요? 월세요. 월세.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하네요. 보증금과 전세금은 임대업자 소득이야? 보증금과 전세금은 임대차 기간이나 전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득이다 아니다? 소득이 아니야.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때도 뭘로 처리하느냐? 부채로 회계 처리하겠어. 부채. 임대업자의 뭐야 이거? 부채. 왜? 나중에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는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맡긴 거죠. 끝나면 다 찾아와야 되죠. 자산을 분류한다고, 자산. 그래서 보증금과 전세금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난 전세금을 받았어. 그럼 뭐가 없어? 월세가 없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데? 월세가 나는데 내가 뭘 많이 받으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보증금을 다 받았거나, 보증금으로 다 받았거나, 전세금으로 다 받았거나, 보증금으로 일부 받았다. 그럼 그만큼 월세가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이 뭔데? 임대료 대고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럼 어차피 내가 뭘 받았으니까? 뭘 받았으니까? 보증금과 전세금을 받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럼 받았다면 이걸 은행에다 예금했어. 그럼 뭐가 발생해? 이자. 그럼 요 이자 상당액을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게 바로 뭐 여러분? 간주임대료죠.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아주 중요하죠. 자, 이때 간주임대료는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토지나 상가 등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와 주택 딱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일 때에는 요 토지와 상가 등일 때는 무조건 간주임대료 무조건 과세합니다. 무조건 뭐 한다고요? 과세를 합니다. 무조건 과세. 그리고 이 주택이 있죠. 주택일 때는 간주임대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주택일 때는. 자, 이때는 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이죠. 서민들의 생활.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로 계산을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고. 안 하겠다고.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실무 나와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임대업자와 거래를 못한다. 그러면 거의 게임 끝납니다. 고정비 확보하기도 힘들어져. 어떻게 하든지 누구 잡아야 돼? 임대업자 잡아야 돼. 고정 고객으로. 그래 뭐가 나오니까? 임대 물건이 그래 나오지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임대인을 잡아야 되는데 뭘 갖고 잡을 거냐고 여러분한테. 너 이리 와! 하고 잡으면 너 내 거야? 너 내 거? 찜? 그러면 내 거냐고. 찜에도 도망가는 판국인데. 뭔가 줘야죠. 줄 수 있는 게 임대인이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세금이야, 세금. 임대인은. 자, 그래서 주택은 원칙 간주임대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무조건 과세를 안 하게 되면 다주택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몇 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받은 보증금 등이 몇 주택이냐 상관없어. 하여튼 보증금 등이 얼마 초과하면 3억 원을 초과할 때죠. 그러면 너는 주택이지만 간주임대료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332를 꼭 기억해 두셔야죠. 누구? 332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얼마 초과할 때? 3억 원을 초과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한다? 33으로. 33에. 그런데 이때 이 주택수를 따질 때요. 요게 또 올해 개정됐네. 전용 면적이 자, 거기 얼마 책이 여러분 458쪽 보시면 돼요. 58쪽. 자, 전용 면적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가 60제곱미터 이하였다가 올해는 더 완화 축소가 돼 갖고 4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서 40제곱미터 이하일 때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준 시가가 얼마에 떠야 돼? 2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은 얘는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라는 거죠. 이게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주택수를 계산할 때 3주택 이상을 초과하되 3억 원 보증 초과할 때 과세를 하는데 이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전용 면적 얼마?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받은 기준식 받은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주택의 뭐가? 기준시가가 얼마 이하면 2억 원 이하인 아주 소규모 주택일 때는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에서 요즘 뭐 조그만 주택을 뭐라 그래? 응? 땅콩주택? 조그만 규모의 주택 있잖아. 예, 그런 것을 여러분이 고려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용 면적 얼마?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얼마? 2억 원 이하.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들지만 일단 여러분이 공인중개 되시면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까 꼭 좀 체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59쪽 관리비 나와 있죠? 관리비는 뭐예요, 여러분? 매달 받는 임대료 외 다른 명목으로 받는 걸 말하죠? 밑줄 임대료 외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그럼 이때 관리비도 결론. 관리비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응? 과세대상이 어떻게 하라고? 포함하라고. 관리비. 왜? 관리비 매달 받는 거니까. 명목이 임대료가 아니지만 매달 받잖아. 임대료처럼. 얘도 포함하라. 단 얘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관리비 중에서 실제 납부한 공과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죠. 예, 이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납부한 공과금은 공공용으로 냈어, 안 냈어? 냈으니까 이거는 임대업체 소득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떡하라? 제외하라. 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임대소득에서 정리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460쪽에 보시면 마지막 하나. 그러면 돈은 언제 받은 걸로 할 거냐? 그죠? 돈은 언제 받은 걸로 할 거냐? 그러면 거기 박스 뭐에 의하여? 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일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때는 밑줄 어떤 날이야? 정해진 날. 근데 계약서 등에 적혀있지 않대. 그러면 언제? 지급을 받은 날. 그때 이걸 차이를 구별을 못하는 분이 계시네요. 그 정해진 날과 그 지급을 받은 날에 뭘 말하는 건지 모르는 분이 계셔요. 자,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어떻게 됐대? 정해져 있대.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네. 계약서 적혔을 거 아니야.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라대 매달 며칠 날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정해진 날 저거 약정일을 말하는 거죠. 약정일. 매달 1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15일 날에 무조건 그 약정 금액이 어떻게 한가? 들어온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약정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못 찾죠. 그러면 그때는 지급을 받은 날. 이때 지급을 받은 날을 뭐로 말하는가, 여러분? 실제 현금 수입일을 말하죠. 실제 현금 수입일. 실제 뭐 한 날? 돈 들어온 날. 그날에 발생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나머지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득세 총론과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관련된 내용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어디 간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양도소득세 들어가겠습니다. 306쪽부터 나간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